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강서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국민의힘이 김기현 대표 2기 체제를 출범시켰지만 당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며 내홍에 휩싸인 모습입니다. 쇄신이 미흡하다며 길어야 2주 갈 것이라는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 또래 여성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이 재판에서 같이 죽고 환생하고 싶었다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신생아 5명을 돈을 주고 산 뒤 학대하고 유기한 40대 부부가 구속 기소됐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일시 휴전을 부인하며 지상전을 압박한 가운데 하마스가 여성 인질들을 공개했습니다. 모두 200여 명이라고 주장했는데 이스라엘의 지상군 투입을 저지하려는 심리전으로 풀이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18일 이스라엘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만나 미국의 지지를 강조하면서 이란 등 다른 중동 국가의 개입을 막기 위한 의도로 해석됩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2기 당직 인선을 두고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와 원내대표에 이어 사무총장까지 영남권 인사를 기용한 것을 두고 보육지책이었다는 의견과 쇄신 의지 부족이란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두 번째로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첫 번째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B-52 전략폭격기 등 한미 핵심 전략 자산이 총 출동한 국제항공우주 방위산업 전시회 서울 아덱스 2023이 오늘 개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덱스에서 한미동맹의 압도적 역량을 확인할 수 있다며 방위산업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면서 새 역사를 쓰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수원 전세 사기 피해자가 760명에 이르는 걸로 집계되자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임대인 일가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대한 대규모 지상전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이때 하마스가 자신들이 붙잡고 있는 인질 수와 함께 인질 모습도 공개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상전을 저지하려는 심리전으로 보입니다. 류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전격적으로 한 여성 인질이 상처를 치료받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이 여성은 자신을 21살의 미야 셴으로 이스라엘 중부 쇼암 출신이라고 밝히며 빨리 돌아가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하마스는 현재 가자 지구에 200명에서 250명 사이의 인질이 있고 몇 군데서 나눠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공습으로 사망한 인질의 수가 22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자 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습이 인질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게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من أسرى العدو في القطاع بشكل كامل ودقيق للاعتبارات الأمنية والميدانية نتيجة الاستهدافات والقصف الصهيوني المتواصل.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의 민가를 공습할 때마다 인질을 한 명씩 살해하겠다고 이미 공언한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은 당초 인질을 150명으로 파악했다 199명까지 추가 확인한 상태입니다. 하마스가 전격적으로 인질 수와 함께 인질 영상을 공개한 것은 임박한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지상 작전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유재웅입니다. 어제 이 시간에 이스라엘 사태 관련해서 휴전이 있을 것이다라는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이 휴전 보도를 두고 혼선은 있었지만 교전은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임박한 지상전을 앞두고 이란과 헤즈볼라에 개입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기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루살렘 거리에 사이렌이 울리고 하늘에서 폭발음이 들립니다. 휴전 얘기가 나오는가 하더니 하루도 지나기 전 다시 시작된 하마스의 로켓 공격. 로켓은 예루살렘과 텔아비브를 향했고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민간인 공격에 대한 대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도 그치지 않았습니다. 가자지구의 알쿠드스 병원 주변까지 폭격이 이어졌고 이스라엘군은 지상전을 대비해 속속 남부로 직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 거주민에게 사흘 연속 남쪽 대피를 촉구했고 가자지구 북쪽 병원 20여 곳에도 소개령이 내려졌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를 나치와 이슬람 국가에 비유하며 지상전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마스 배후로 의심받는 이란과 이란 지원을 받는 레바논 헤즈볼라를 향해 개입하지 말라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אל תבחנו אותנו בצפון. אל תחזרו על הטעות שכבר עשיתם פעם. כי היום המחיר שתשלמו יהיה הרבה יותר כבד. 이스라엘은 확전 가능성 등에 대비해 28개 지역 주민에게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지원이 계속될 것이란 메시지도 나왔습니다. America can certainly afford to stand with Israel and to support Israel's military needs, and we also can and must support Ukraine in its struggle against Russia. 이번 전쟁으로 숨진 사람은 양측에서 이미 5천 명에 육박하고 부상자도 15,000명에 이릅니다. 세계 각국이 민간인 피해 확대가 불가피한 지상전을 우려하고 있지만 초읽기에 들어간 지상전을 멈춰 세우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전쟁 중인 이스라엘을 현지 시간 18일 전격 방문합니다. 이스라엘을 재방문하고 있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17일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8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담을 한 뒤에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방문 기간 바이든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와 만나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거듭 보여줄 예정입니다. 블링컨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연대를 재확인할 것이라면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할 권리와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 파병 가능성에 대비해 미군 2,000명을 선발해 준비 중이라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 국방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군이 이스라엘 지원을 위한 파병을 준비하기 위해 병력 약 2,000명을 미군 전체에서 선발했다고 전했습니다. 당국자들은 이 병력이 전투 역할에 투입될 목적은 아니고 군사 자문과 의료 지원 임무를 맡는다면서 보병단은 파병 준비 명령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군이 이 병력을 어떤 상황에서 어디에 배치할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지상 공습을 시작할 경우 이스라엘군을 지원할 준비를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풀이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을 보면 과거 북한이 추구해온 전술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제 무기가 하마스를 비롯한 하마스 지원 세력에게 흘러 들어가고 있는 정황도 계속 식별되고 있다며 직간접적으로 서로 연관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김문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6년 12월 북한군 특수부대가 청와대 모형시설을 기습 타격하는 장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훈련을 지켜봤는데 특이한 모습이 눈에 띕니다. 북한군 특수부대가 낙하산과 함께 패러글라이딩을 이용해 훈련했는데 패러글라이딩 하나에 2명씩 타고 있는 장면도 담겼습니다. 익숙한 모습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도 등장했습니다. 하마스 대원들이 패러글라이딩을 이용해 장벽을 넘고 축제 행사장에 있던 사람들을 무차별 공격하면서 26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군이 패러글라이딩 전술을 전수했거나 하마스가 모방했을 가능성에 대해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마스의 대전차 로켓 F-7도 마찬가지입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RPG-7 로켓을 수출할 때 사용하는 이름이고
북한의 122mm 방사포탄도 최근 이스라엘 인근에서 발견되고 있다며 하마스와 북한의 관련 가능성을 내다봤습니다. 이어 로켓포 대량 공격, 아이언돔 무력화, 휴일 새벽 기습 침투 등 하마스가 펼친 전술을 북한이 대남 공격에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은 하마스가 사용한 무기와 전술에 대해서 분석 및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미연합 감시 정찰 자산을 이용해서 북한의 징후를 면밀히 감시하고 있고,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철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하마스가 발사한 로켓포탄 6,600여 발 가운데 900여 발이 목표 지점으로 날아갔고 아이언돔이 700발 이상을 격추했다며 아이언돔 요격 체계가 어느 정도 효과를 보였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하마스 충돌 사태, 또 북한제 무기가 하마스 지원 세력에게 틀어들어갔을 가능성까지 자세히 전해드렸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공중은 물론 지상 방산 분야까지 총망라하는 국제항공우주 방위산업 전시회 서울 아덱스 2023이 개막을 했습니다. 34개 나라 550개 업체가 참가한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요. 어떤 무기들이 전시되고 있는지 살펴드리겠습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미 공군의 핵심 전략 자산 B-52 전략 폭격기입니다. B-52는 사거리 200km 공대지 핵 미사일을 비롯해서 최대 31톤의 폭탄을 싣고 6,400km 이상 나라가 목표물을 폭격한 뒤에 복귀할 수 있는 장거리 폭격기입니다. 오늘 개막식에서 육안으로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낮은 고도로 날면서 일반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B-52는 우리 공군과 연합훈련을 위해서 몇 차례 한반도를 찾은 적은 있지만 훈련이 끝나면 괌 같은 미 공군 기지로 곧바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는요, 처음으로 우리 공군 기지에 착륙하는 훈련도 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현존 세계 최강 전투기로 평가받는 미 공군 F-22 랩터도 4년 만에 일반에 공개가 됩니다. 랩터는 첨단 스텔스 기능 때문에 일반 레이더로는 탐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최고 속도 마하 2.5로 오산 공군기지에서 평양까지 10여 분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유사시에 북한 지도부와 주요 시설을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말 그대로 핵심 전략 무기입니다. 그래서 북한 지도부는 북한 방공망을 뚫고 폭격이 가능한 이 스텔스 전투기의 존재를 가장 두려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아덱스에서 실물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지난달 국군의 날 행사 때의 기상 악화로 공개하지 못했던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람에도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가 됩니다. 우리 공군이 보유한 스텔스 전투기인 F-35 알파, 또 최근 이스라엘에 급파돼 우리 국민을 철수시킨 KC-330 시그너스 다목적 공중급유기 등 군이 군용하고 있는 주력 항공기도 선보입니다. 오늘 개막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아덱스에서 한미 동맹의 압도적 역량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고 소개하면서 우리 방위산업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방위산업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새로운 역사를 써가고 있습니다. 원조와 수입에 의존했던 나라가 이제는 최첨단 전투기를 만들어 수출하는 수준으로 도약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무기들이 바로 여러분의 열정과 도전의 산물입니다. 특별히 미군 전력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지켜온 한미 동맹의 압도적 역량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제 단행된 국민의힘 임명직 당직자 인선 결과를 놓고 정치권에선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무총장의 영남권 인사가 기용된 걸 두고 당 안팎에선 인물난에 따른 고육지책이란 의견과 국민 기대치에 못 미치는 인사란 지적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대표는 국민의힘 지도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당무를 시작했지요.
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새롭게 꾸려진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늘 아침 첫 당 공개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사무총장이 임명된 이만희 의원과 유이동 신임 정책위의장 모두 회의에 참석해 어려운 상황에서 당의 개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앞서 김기현 대표는 보궐선거 패배 수습 대책으로 친윤 색채가 옅은 수도권, 충청권 인사를 중심으로 지도부를 재편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하지만 내년 총선 공천 실무를 책임질 핵심 보직인 사무총장을 영남권 인사로 채우면서 당 안팎에선 혁신 의지가 빛이 발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비윤계를 중심으로 지도부의 친윤 색채가 그대로라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하는 총장, 사무총장, 부총장도 100% 윤석열 대통령 사람들이고 김기현 대표와 최고위원들도 전부 다 그렇고 그러니까 국민들 보기에 이 사람들이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 그런 평가가 나오는 거죠. 이에 윤주혁 원내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지역 안배를 하려고 노력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고 토로했습니다. 사무총장을 두고 대표님이 많은 고민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안배를 하려고 애를 썼지만 현실적으로 적합한 인물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도 이 같은 지적을 의식해 또 다른 쇄신안으로 꼽혔던 혁신기구, 총선준비기구와 남은 전략기획 부총장 인선으로 분위기 반전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대표는 오늘 예정된 일정을 취소하고 혁신안 구상에 골몰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혁신기구 등 새로운 기구의 출범은 실무적인 준비를 거쳐 다음 주쯤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네, 국회 국정감사도 2주차로 접어들었는데요. 오늘 감사에선 어떤 내용이 다뤄지고 있습니까? 네, 오늘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를 비롯해 12개 상임위에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회 과방위의 KBS 국정감사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박민 KBS 신임 사장 후보자를 비판하는 손팻말을 내걸면서 한때 파행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1시간여 만에 본격적인 질의가 시작됐는데 여당은 KBS 보도의 편파성 논란을, 야당은 KBS 사장 선임 문제를 각각 지적했습니다. KBS 방송 프로그램의 편향성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대통령 방미 기간 동안 패널의 80% 이상을 민주당, 좌파, 친화적 인물로 구성을 했으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비과학적으로 선동하는 방송 장악하려고 이동관 방통위원장 억지 선임하더니 결국 KBS 사장 선임도 비상식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송 장악하고 언론의 재갈 물리고 이런 행동들은 국민이 알기를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법사위도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등 수도권 주요 검찰청 감사를 이어가고 있는데 대장동 사건 허위보도 의혹과 이재명 대표 수사를 놓고 여야가 거세게 맞붙었습니다. 행안위의 경기도 대상 국감에서는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논란을 놓고 여야 간 날선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이 밖에 정무위 금융감독원 국감에서는 이복현 금감원장에게 반복되는 금융사고와 불법 공매도와 관련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다루는 다투는 두 번째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한 이 대표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습니다. 또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기업 4곳에서 후원금 133억 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 편의 등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정유정 재판 소식, 또 신생아 5명 매수 학대, 또 6.2 40대 부부 구속 기소 소식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은희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또래 여성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유정 재판이 있었는데 유기한 이유에 대해서 진술을 했는데 다소 좀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이더라고요. 지난 기일까지는 계획적 범죄였다. 예. 그런 취지하에 어떻게 보면 시신 유기에 대해서도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었는데요. 네. 이번 기일에 와서는 이제 그 피해자의 유가족을 생각해서 실종으로 생각할 수 있게 그냥 옮기려고만 했다. 이제 그래서 은폐한 거지 내가 이런 어떤 시신을 손괴하고 네. 생명을 경시하는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었다. 이제 이런 주장을 이제 새롭게 하기 시작한 것이죠. 달라진 진술. 예, 그렇습니다. 어제 정유정의 진술을 좀 볼게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같이 세상을 떠날 여성을 찾아서 같이 죽고 같이 환생하고 싶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거는 어떤 심리일까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심신미약. 그러니까 심신미약하다라는 게 이제 어떤 것들을 제대로 판별하고 이제 자기가 뭔가 생각하고 인식할 만한 어떤 능력이 떨어지는 상태였다라는 주장을 하는 건데 이 부분은 통상 이제 감형 사유에 어쨌든 해당이 됩니다. 이제 만약에 인정이 되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이런 주장을 하는 거고요. 자기가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자기가 이게 계획적으로 뭔가 접근해서 나쁘게 군 게 아니다. 나는 이렇게 사회적으로 불우하게 자라고 나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죽으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생긴 자연스러운 결과지 이제 계획적 범죄가 아니었다라는 건데 사실은 지난 기일에서는 그 계획적 범죄였다를 인정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 그 이전 재판과 이번 재판에서 가장 달라진 부분은 사실 이 부분입니다. 그때는 여행 가방도 준비했다고 했잖아요. 여행 가방, 흉기 이런 것들도 준비를 했고 사실은 검색도 시신 없는 살인 사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색도 하고 책도 빌려서 보고 이랬던 것으로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계획적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피해 나가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식으로 첫 번째 공판이랑 답변이 계속해서 바뀌면 재판부에서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재판부에서 이제 이 부분의 진정성 상태 자체를 이제 본다기보다는 사실은 이거는 이제 피고인의 주장일 뿐이잖아요. 아무래도 객관적인 것들을 좀 보게 됩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이번에 이제 정유정이 이제 주장한 바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제 자기를 거칠게 대해서 자기가 이제 우발적으로 이런 범죄에 이르렀다 같은 주장도 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깔때기처럼 결국 감형 사유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종류의 사건 재판을 하다 보면 이런 이제 그 피고인들의 주장의 변화는 그렇게 낯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통 수감되어 있든 아니면 밖에서 이제 변호사의 조력을 받든 자기가 감형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같은 것들을 이제 꾸준히 학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거, 우발적인 거 주장하는 거, 피해자의 가족을 생각했다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은 자기 감형을 위한 어떤 행동인 거죠. 그렇군요. 검찰은 계획범죄라는 주장을 계속 펴고 있는 것이고 아니다라는 주장으로 지금 진술을 번복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재판부의 판단이고요. 재판부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 진술의 신빙성을 결국 보게 되는 건 객관적 증거인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가방을 준비했다든가 흉기를 준비했다든가 또 이제 이 정유정이 피해자를 이제 물색해서 이제 접근하게 된 경로 이전에 이런 것들을 솔직히 말해서 예행하다시피 했던 어떤 경위들 이런 것들에 이제 비추어 봤을 때 특히나 이제 정유정이 예를 들어 피해자 거칠게 굴어서 서로 실랑이를 하다가 이제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게 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법의학 관점에서 봤을 땐 하다못해 이제 실랑이를 하다가 추락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피해자들의 이제 손톱이라든가 어떤 피부에 그 가해자의 어떤 DNA가 보통 묻어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그런 것들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이제 정유정이 하는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하게 될 것이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좀 신뢰하기 어려운 진술의 행보가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제 공판에 정유정과 함께 살았던 할아버지가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 성장 환경, 생활 환경 등을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나요? 결국 이 사건은 사실 죽였다, 안 죽였다, 시신을 훼손했다, 안 했다가 다툼되는 사건은 아니에요. 한 행위
행위는 이제 고스란히 나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감형할 사유가 있느냐, 가중할 사유가 있느냐를 보게 되는 건데 이제 정유정이 이렇게 불행하게 자랐고 이렇게 지금 그 되게 이상 행동을 보여서 얘가 심신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걸로 보인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걸 이제 피고인의 주장으로만 하기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정유정의 변호인 측에서 그 할아버지를 신청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나와서 이제 피해자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뭐 배상하고 싶은데 연락이 안 된다든가 뭐 이런 이야기도 했고 정유정이 굉장히 뭐 그 불우하게 성장했다라는 어떤 과정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작년 7월 정도부터는 굉장히 이상한 행동을 해서 그 구청에다가 그 심리 검사를 좀 해달라라는 어떤 일들도 있었다. 같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한 거죠. 그런 주장을 펴고 있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재판부는 보니까 정유정이 제출한 반성문 있잖아요. 좀 의심된다는 이야기도 좀 한 것 같고요. 그 1심 판결이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그리고 중형이 선고되겠죠? 어떻게 보세요? 그 다음 달 6일에 이제 다음 기일이 있고요. 이제 그렇게 비추어 봤을 때는 11월 빠르면 11월 말. 근데 늦어도 12월 안에는 12월 말 전까지는 판결이 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피고인 신문을 했단 말이에요, 이번에. 피고인 신문은 통상 마지막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증인들을 다 부를 사람들 부르고 여러 가지 증거 조사가 끝나고 거의 말미에 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절차가 지금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기일 같은 경우에는 뭐 변론, 최후 변론 같은 것들 좀 하고 그러고 나면 변론이 종결될 걸로 보이고요. 그러고 나면은 뭐 워낙 사회적 반향이 컸고 수사도 이제 좀 방대하고 치밀하게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그 연내에는 판결이 날 걸로 보입니다. 게다가 이 사건은 계획된 범죄, 뭐 그다음에 방법이 굉장히 잔혹했고요. 시신을 유기하는 등 여러 가지 가중 사유가 많았기 때문에 이건 중형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신생아 5명을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학대 유기한 혐의로 40대 부부가 구속 기소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40대 부부는 원래 이제 그 재혼 가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혼외 자녀도 있었던 사람들인 걸로 보이는데 그런 중에 이제 같이 이렇게 그 부부로 살면서 2020년 1월부터 2021년 여름까지 이제 5차례에 걸쳐서 일단 아이를 사온 거예요. 근데 사온 아이를 이렇게 불법으로 사온 것도 아동매매에 해당하는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사주팔자에 이제 원하는 여자아이 이걸 바라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맞지 않은 아이들에 대해서는 뭐 베이비박스에다 유기한다든가 하는 어떤 행위도 있었고 이제 보니까 보육원에 가 있는 아이도 있고 조사를 해보니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한 아이는 지금 학대와 관련해가지고 보호받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데려와서 지금 마치 물건처럼 데려와서 아무렇게나 이제 취급하고 뭐 방임하고 뭐 이런 어떤 것들이 밝혀졌죠. 자, 그렇다면 이 신생아 5명을 어디서 어떻게 매수를 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상에서 자기들이 아이가 너무 갖고 싶은데 아이가 없는 어떤 부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미혼모, 이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여성들에게 이제 접근해서 돈을 줄 테니 아이를 다오 이런 식의 행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적게는 200만 원부터 많게는 1000만 원 정도까지 이제 금전을 주겠다고 했고 이제 이 주겠다고 한 걸 실제로 어떻게 줬는지 여부는 지금 아직 그 뭐 발표된 게 없어서 제시한 거 정도까지가 확인이 되는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이들을 데려온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밝혀진 건 지금 어쨌든 이 아동을 준 그 친모 쪽이 확인이 되는 건이 5건인 거지. 솔직히 말하면 그렇지 않고 준 경우 그리고 그 친모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 뭐 이런 건 지금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밝혀진 게 5건이라고 저는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밝혀지지 않은 게 더 있을 수도 있다. 네, 그렇습니다. 정식 절차를 밟지 않고 인터넷으로 아기를 사고 판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양쪽 다 처벌을 받는 그럼요. 거죠. 아기를 이제 그 잘 뭐 살게 하려고 보냈다. 이제 난 돈을 받지 않았다. 이런 친모분들이 계시지만 어쨌든 아기를 이런 식으로 보내게 되는 거. 돈을 받으면 아동매매가 되는 거고요. 돈을 받지 않으면 아동에 대한 학대나 방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유기에 해당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주는 행위나 혹은 이렇게 불법적으로 아이를 데려오는 행위는 모두 범죄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도 아동 학대, 뭐 방임, 뭐 그리고 이런 매매, 아동 매매 이런 것들 모두가 다 지금 기소된 범죄 혐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지난 6월에 지자체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것도 드러난 범죄 행각인데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소식인데요. 화면을 좀 보면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게 이제 어떤 화면이냐면요. 30대 추정되는 남성이 이 아파트에서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고 긴급 출동하는 경찰 긴급 출동하는 사건인데요. 저렇게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잖아요.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피해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저기 살고 계신 분들은 이날만이 아니라 이제 이후로 내가 지금 저런 사람과 같이 살고 있어. 그렇네요. 내가 같은 집에 살고 있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게 구속이 됐는지는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협박죄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불을 지르는 행위는 그 현조 건조물 방화죄라고 다른 그 중한 범죄로 의율하고 있습니다. 그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그런 범죄예요. 중범죄. 저 위협. 네, 게다가 이 범죄는 예비죄도 처벌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저 남성이 정말 불을 지를 의도를 가지고 뭐 사전에 어떤 준비 혹은 예행적인 행위 뭐 이런 게 있었다고 밝혀지면 단순히 협박 외에도 그런 어떤 이제 그 방화와 관련해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형량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그건 좀 알 수 없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재판부가 얼마나 심각하게 보느냐에 따라서 저는 사실 충분히 실형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사실은 집행유예 정도로 이제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사실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기 같이 살고 계신 분들이 가질 그 불안감에 대해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저런 종류의 어떤 협박, 불안감을 조장하는 행위들에 대해 어떻게 단호하게 대처해야 되느냐를 사법기관이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중죄로 처벌될 수 있는 사안이었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인희 변호사와 함께 사건 사고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경기도 수원시 일대에서 벌어진 대규모 전세 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오늘 임대인 일가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피해 규모가 연일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정현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경찰이 지금 어디를 압수수색하고 있는 겁니까? 네, 경찰은 오늘 오전부터 임대인 정모 씨 부부의 자택과 사무실 여러 곳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정 씨 부부는 부동산 임대법인 10여 곳을 운영하며 경기 수원 일대에 오피스텔과 빌라 등 수십 채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달 고금리의 전세가 급락으로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임차인들과 연락을 끊고 돌연 잠적했습니다. 이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뒤 경찰과 경기도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에는 피해 의심 신고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8시 기준 경찰에 접수된 고소는 134건으로 고소장에 접수된 피해액도 190억 원을 넘어서는 등 피해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정 씨 부부와 아들 그리고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모두 9명을 사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 씨 부부와 아들에 대해선 출국 금지 조치도 마쳤습니다. 경찰은 오늘 압수수색을 통해 부동산 계약서와 이들의 휴대전화, 컴퓨터 등을 확보한 뒤 조만간 정 씨 부부 등을 피해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전 지역에서도 건물 200채가 넘는 규모의 전세 사기가 발생해 주범이 구속됐습니다. 대전경찰청은 40대 남성 A씨를 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넘기고 A씨의 동생과 지인, 연루된 공인중개사들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YTN과의 전화통화에서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만 200명 가까운 피해자들이 모여 있다며 임대차 계약이 모두 만료되는 시기가 오면 3천억 원에 가까운 피해가 발생할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 손해는 생각하지 않고 당장 마땅치 않은 것을 없애기 위해 그저 덤비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속담인데요. 빈대는 몸 길이가 6.5mm에서 9mm 정도, 쌀알 정도로 크기가 아주 작습니다. 이 작은 빈대가 초가삼간을 태울 정도로 요즘 곳곳에서 골칫거립니다. 내년 파리올림픽을 앞둔 프랑스에서 빈대 습격에 휴교령까지 내렸다는 소식 들으셨을 겁니다. 영화관과 기숙사, 지하철 등 곳곳에서 빈대 목격담이 SNS를 통해 올라왔는데요. 프랑스에 이어 런던 지하철에서도 빈대가 발견돼 영국도 빈대 확산을 우려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1960에서 70년대 강력한 살충제를 대대적으로 뿌려 사실상 박멸된 걸로 보였는데요. 해외에서 들어온 걸로 추정되는 빈대가 가끔씩 발견되기도 합니다. 최근 한 유튜버가 제보를 받고 찾아간 찜질방에서도 빈대가 출몰했습니다. 찜질방 매트를 하나씩 뒤집어 보니 빈대가 기어 나오는데요. 사체도 있고요. 또 새끼까지 있는 걸로 봐서 이미 번식이 잘 됐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빈대가 극성인 프랑스에서는 2019년 한 해에 빈대 관련 보건 비용이 우리 돈으로 1,180억 원이 넘는데요. 수면 장애와 정신적 충격 관련 비용이 포함된 겁니다. 빈대가 전염병을 옮기진 않지만 물리면 피부에 자국과 수포가 올라오고요. 또 가려움과 통증을 동반합니다. 모기에 물린 것과 비슷하죠. 다른 점은 빈대가 혈관을 찾아서 이동하면서 물기 때문에 자국이 일렬로 아니면 원형으로 생기는 게 특징입니다. 보통은 여행을 갔다가 빈대에 물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빈대를 발견했다면 빨리 숙소를 바꿔야 하고요. 빈대 붙을 일이 없도록 미리 조심하는 게 좋겠습니다. 최근 배달 수요가 급증한 이후에 인도와 횡단보도를 내달리는 오토바이에 놀라신 경험 있으실 겁니다. 불법 주행이라는 점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보행자 사고 위험이 커서 단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많은 직장인이 걸어다니는 서울 상암동의 식당가입니다. 엄연히 차도가 아닌 인도지만 오토바이들이 쏜살같이 내달립니다. 오가는 사람들 틈으로 횡단보도를 가로지른 뒤 인도에 들어가는 경우도 자주 눈에 띕니다. 평소에 다닐 때 그럴 때 좀 오토바이가 보지도 않고 쌩쌩 달리는 경우가 있고 오히려 좀 사람이 좀 피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네, 그런 것 때문에 좀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횡단보도를 이용해 급하게 유턴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도와 횡단보도에서 주행하는 건 모두 불법입니다. 한 번 적발될 경우엔 범칙금 4만 원에 벌점 10점을 받게 되고 40점이 쌓이면 면허가 정지됩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이렇게 내려서 끌고 가야만 합니다. 하지만 불법 주행은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 보행자의 사고 위험도 여전합니다. 실제로 지난해에만 인도나 횡단보도에서 이륜차와 보행자 간 발생한 사고는 모두 2천여 건에 달했습니다. 매년 비슷한 규모의 사고가 꾸준히 나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은 없습니다. 시간이 돈인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불법 주행은 불가피하다고 말합니다. 인도를 타야지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요. 아무래도 시간을 절약해야 돈을 버는 일이니까 한 3, 40건이라고 치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에 경찰은 올해 하반기부터 인도와 횡단보도에서 불법 주행하는 오토바이에 대해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과거 단속 현장 적발을 피해 도주하는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방침입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이제 단속하는 게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제 요즘에는 캠코더로 단속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캠코더로 이제 번호판만 이제 식별하게 되면은 이제 단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찰은 인도와 횡단보도뿐만 아니라 공원처럼 이륜차 주행이 금지된 곳에 대한 집중 단속과 계도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네,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서울대 병원 노조 파업을 일주일 동안 진행되면서 파업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 분회는 노조원 1,000여 명이 번갈아 참여하는 방식으로 파업을 일주일째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보도로 알려진 인천 검단 신도시 LH 아파트의 외벽 철근 누락과 관련해 인천시가 10개 단지를 대상으로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아파트 인허가, 착공 물량이 급감한 상황에서 도심 대학가 등에 신속하게 주택 공급이 가능한 B아파트로 물량 회복을 위해서 정부가 내일부터 1년 동안 다세대 연립, 오피스텔 등 B아파트 건설 때 대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아파트를 매수한 사람 절반 이상은 30대와 40대로 초등학교가 인접한 아파트 단지를 선호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함에 따라 아파트 내에 운동시설과 도로, 놀이터를 주차장으로 바꿀 수 있는 면적이 더 넓어지게 됩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 분쟁에 대해 누가 보더라도 지급돼야 할 건은 우선 줄 수 있도록 올해 안으로 개정 지침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금감원장은 또 금감원 직원이 공식 사무실 밖에서 대형 로펌과 만나면 필요한 경우에 징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전북대병원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연루된 직원 A씨의 자녀 채용 과정에 공정성 의혹을 제기하고 철저한 감사를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서 열리는 국제 스포츠 포럼 행사에 대표단을 보내서 지난달 북러 정상회담 이후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내일 방북하는 데 대해 통일부는 국제 규범을 유린하는 행위가 지속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했던 아침과 달리 낮부터는 가을볕이 내리쬐며 기온이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0.4도로 예년 수준을 회복했는데요.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선선한 날씨에 가을 나들이를 즐기는 시민들이 많지만 오랜 시간 야외 활동하신다면 따뜻한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에 이어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10도, 대전 8도, 춘천 7도가 예상됩니다. 일부 내륙에서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강원 내륙과 높은 산간에서는 얼음이 관측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농작물 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1, 2도가량 높아 선선하겠습니다. 서울 21도, 광주와 대구 23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목요일인 모레는 오전에 수도권을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주말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4도 안팎까지 떨어지며 내일은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오늘까지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강서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국민의힘이 김기현 대표 2기 체제를 출범시켰지만 당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며 내용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쇄신이 미흡하다며 길어야 2주 갈 거란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잠시 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